검로의 끝은 복수도, 승리도 아닐지 모릅니다. 10년 전 그 밤의 진실, 강호의 재판, 검로를 묻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대련에서 밝혀지는 사부의 뜻. 이제 연서우는 검을 거두고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강가에서의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도시를 얇게 덮었습니다. 연서우는 객잔 윗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검 대신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깨진 상자 속에서 건져 올렸던 제조사 보고, 초안의 조각, 사천 독세가에서 받은 사본, 유올루의 둘째 장부에서 옮겨 적은 줄, 관문 물록대의 빈 번호와 메모, 그리고 어젯밤 회맹 자객의 옷 속 주머니에서 나온 얇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상부명으로 특정 번호의 공문과 제조사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 회수 이후 별도 봉인 장소로 옮기라는 절차,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덧붙인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본 일부는 회수 불가하며 청풍산에서 소각되지 않은 문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10년 전 멸문의 밤, 청풍산 어딘가에 남겨진 문서, 회수하지 못한 원본. 그게 지금 서우 품 안의 제조사 초안 조각이었고, 동시에 그 밤의 진실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실말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들을 다시 한번 펼쳐 일렬로 놓았습니다. 유올루 장부에는 10년 전 멸문에 쓰인 독의 주문과 중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문자는 관문 소속 관리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지만 그 옆에는 청풍검문이 보증을 섰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천 독세가 장부에는 같은 처방이 유올루를 통해 다시 한번 흘러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관문과 회맹, 세가와 교단 사이에 선을 이어보면 독과 문서가 오간 길은 한 군데에서 겹쳤습니다. 청풍산이었습니다. 제조사 보고 초안의 첫머리는 흐릿했습니다. 불길에 그을려 글자가 반쯤 지워진 자리에는 겨우 몇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청풍, 멸문 이전, 회맹 허가 이전의 움직임, 선제 공격. 처음에는 그 조각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물록대의 빈칸과 유올루의 장부, 회맹, 자객의 편지가 그 틈을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멸문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먼저 청풍산을 향해 칼을 들었으며 그 칼은 회맹의 깃발을 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밤의 냄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젖은 숲과 피, 타는 나무와 약초, 독과 재가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기억은 늘 한 지점에서 끊어졌습니다. 사부가 마지막으로 등을 돌려 무언가를 내던지던 순간, 그리고 눈앞이 검게 가라앉던 순간, 그 이유는 늘 불길과 함성 소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난 기억 위에 제조사 보고의 문장을 하나씩 올려보았습니다. 멸문 당일, 해가 완전히 지기 전, 회맹에서 공식 멸문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청풍산 인근에는 이미 낯선 무인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들을 민간 용병이라 적고 있었지만 유올루의 장부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혈사교 산하 지하로 인원, 유올루를 통해 고용, 독세가에서 받은 사본에는 같은 날짜에 독이 출고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올라오지 않는 이름들이 장부 여기저기에 조용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밤, 청풍검문이 먼저 독을 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은 산 아래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풀과 물에 섞여 짐꾼과 행인의 옷자락에 엉겨붙어 청풍산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보고서의 한 줄이 그 사실을 적고 있었습니다. 산문 인근에서 발견된 독의 성분은 독세가 기록과 일치하며 사용처 표기는 청풍검문 보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투입 지점과 시각은 회맹 명령 이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풍검문은 독의 보증을 선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전혀 다른 사건에서였습니다. 약한 독을 사용해 전쟁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부는 칼로 막을 판을 독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회맹의 질책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피를 막았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기록이 독세가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올루와 관문은
그 기록을 뒤집어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처방과 보증 이름을 이번 멸문에 그대로 붙여 넣은 것입니다. 즉, 문서 위에서만 보면 총풍검문은 2번 독을 쓴 문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을 막기 위해, 한 번은 멸문을 자초한 죄로. 실제로는 한 번뿐이었는데 종이 위에서 문장이 움직이자 죄의 횟수는 2로 늘어났습니다. 재조사 보고의 다음 장은 회맹 회의장의 기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 세가 대표와 관문 고위 관리, 회맹 측 인물들이 모였고 청풍검문 문주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독을 2번 쓴 문파라는 말이 회의장 곳곳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중복 사용이라는 단어만 크게 남았습니다. 보고서는 사부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짧게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오랜 길을 달려온 흔적, 검집에 묻은 재, 눈 밑의 그늘.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줄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오가는 말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부는 자백을 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총풍검문 문주가 회의장 중앙에서 독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부인하나 보증을 선 이상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멸문에 관한 판결이 자신과 문파에게 내려진다면 이후 동일한 방식의 판결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사부는 멸문을 거래했습니다. 청풍검문 한 집의 죽음이 다시는 선례로 쓰이지 않게 해달라는 대가로 자신과 제자들의 목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같은 독과 같은 장부가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천 독세가의 사본과 유올로의 장부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문장을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보고서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덧붙인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주의 발언 직후 일부 회의 참석자가 강력 반대했고 멸문이 아니라 문주 개인 처벌이나 총풍검문 해산 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상부에서 기존 방침 유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해당 부분은 이후 정식본에서 삭제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풍검문을 온전히 지키려 했던 목소리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문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부라 불리는 어딘가에서 이미 멸문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청풍검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계획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숫자 하나, 이름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청풍산 공격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관문과 회맹의 공식, 병력이 움직인 시각, 그보다 앞서 움직인 정체불명의 무리들, 혈사교 계열로 추정되는 자들이 독을 먼저 뿌리고 사라진 정황, 그리고 청풍검문 제자들이 독에 쓰러지기 시작했을 때 문주가 취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주는 산문 안쪽 제자 다수를 후방 동굴로 이동시킨 뒤 일부 제자에게 진매경 약재를 쥐어 보내고 혼자 산문 앞으로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산문 일대에서 발견된 약재 봉투와 생존 제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그 대목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사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산문 쪽에서 들려오던 함성 소리, 사부가 등을 돌려 무엇인가를 내던지는 동작, 그 다음 어깨를 잡는 손의 감촉, 그 손에는 분명 약재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린 제자의 맥을 눌러 잠시 삼키게 한 약, 독을 늦추기 위한 약, 동시에 기억을 흐리게 만든 약. 사부는 일부러 몇몇 제자의 기억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 밤의 정확한 모습을 누구도 온전히 가질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멸문을 거래한 자신의 선택이 훗날 제자들의 검로를 완전히 가로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언젠가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조사 보고 초안의 마지막 줄은 흐릿했지만 단어 몇 개는 또렷이 익혔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자는 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청풍검문 멸문은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 사용의 진짜 책임은 청풍이 아니라
독과 장부를 이용해 강호의 지형을 바꾸려 한 상부 일부와 유올루, 혈사교의 결탁에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보고서 작성자의 죽음을 부르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은 끝내 정식 보고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회의장 주변에 돌다가 청풍산으로 비밀리에 보내졌다가 멸문의 불길 속에서 대부분 타버렸습니다. 남은 조각이 지금 서우의 손에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탁자 위의 종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밤의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청풍 건문이 완전히 무고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독을 보증한 사실, 사부가 멸문을 거래하려 했던 사실, 회의장 안과 밖에서 오고 간 타협과 계산들이 한데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청풍 건문이 강호를 판 집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의 욕심과 두려움에 맞추기 위해 지워진 이름이었을 뿐이라는 것. 멸문은 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그 밤 이후로 강호 곳곳에서는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되었습니다. 독과 장부, 유올루와 혈사교, 관문과 회맹, 상단과 세가가 서로의 죄와 공을 숫자로 나눠 갖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맨 처음 숫자로 쓰인 이름이 청풍이었습니다. 연서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벤다. 지금까지 그는 그 말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검을 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베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베는 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못된 기록과 지워진 이름, 왜곡된 진실을 그대로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 그 밤의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들이 드러났고 줄이 보였습니다. 누가 독을 흘려보냈고, 누가 장부를 움직였으며, 누가 회의장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누가 침묵했는지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을 어디에 올려놓을지, 어떤 자리에서 누구의 앞에 내밀 것인지였습니다. 탁자 위의 종이들은 더 이상 흩어진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긴 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조심스럽게 그 줄을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 종이들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부르는 증언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밤의 진실을 들고 강호의 재판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낮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지붕 위로 햇빛이 번졌습니다. 멸문을 설레라 부르고 제조사를 정리라 부르던 자들의 하루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허리춤의 검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사부가 남긴 무게와 10년 전 그 밤이 남긴 무게가 함께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밤을 모른 채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가에서의 밤이 지나고도 연서우의 손은 한동안 검자루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맹의 자객이 등에 지고 있던 신념과 칼끝의 무게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벽이 밝자 그는 검 대신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말과 기록이 함께 서야 할 때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다시 조각들이 펼쳐졌습니다. 제조사 보고 초안, 사천 독세가에서 받은 사본, 유올루의 둘째 장부에서 옮겨 적은 줄, 관문 물록대의 빈 번호와 메모, 그리고 어젯밤 회맹 자객의 옷 속 주머니에서 나온 얇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모두 10년 전 그 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밤새 이어 그려둔 선들을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줄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낙수표국에서 온 새 서찰이 마지막으로 탁자 위에 더해진 것은 그때였습니다. 강진우의 필체였습니다. 내일 회맹분소대청에서 강호 전반의 독 사건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멸문과 제조사, 최근 독살 사건까지 한 번에 묶어 질서 회복을 논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우의 눈은 청풍의 이름도 그 자리에서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마지막 줄에 머물렀습니다. 연서우는 한동안 그 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회의장 안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멸문 판결. 그 판결의 잔향이 다시 강호 위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과 장부, 혈사교와 유올루를
함께 덧칠해 새로운 선례를 만들 생각일 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칼 없는 증인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맹분소 대청 앞마당은 이른 시각부터 붐볐습니다. 오대세가의 기치와 중소 문파의 깃발, 관문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가마, 세가 상단의 휘장까지 제각각의 색이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이해 관계를 지닌 얼굴들이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혈사교의 난동을 비난하기 위해, 누군가는 독세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또 누군가는 회맹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연서후와 진무겸은 뒤쪽에서 조용히 그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낙수표국의 이름이 적힌 간단한 서류가 그들의 출입증이었습니다. 표행 중 습격과 장부 파손, 파기된 문서와 제조사, 초안의 일부를 회맹에 보고할 명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본 수문장은 두 사람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낙수표국의 인장이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대청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바깥의 햇빛이 문지방에서 끊겨버린 듯 안쪽은 등불과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넓은 자리가 비워져 있었고 좌우로 각 문파와 세가, 관문과 회맹, 하오류와 상단 대표들이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높은 자리에는 회맹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시선을 들어 그들 사이에서 둘째 사형을 찾았습니다. 강진우는 장로들의 한쪽 옆 회맹 지도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책임과 계산, 타협과 결심이 모두 얇게 겹쳐진 표정. 그러나 눈빛만큼은 청풍산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잠시 서울을 향했다가 조용히 비켜갔습니다. 오늘 각자가 서야 할 자리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자리가 채워졌을 때 맨 앞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말들이 먼저 흘렀습니다. 최근 강호에서 벌어진 독살 사건들, 사천과 타지에서 일어난 연쇄, 중독, 혈사교의 이름이 끼어든 소문들, 그리고 10년 전 청풍검문의 멸문이 하나의 예로 언급되었습니다. 장로는 그 사건을 선례라고 불렀습니다. 강호의 질서를 위해 때로는 가혹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대청 안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10년 전 그 문장이 회의장을 지배했을 때 청풍이라는 이름은 이미 결론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글자를 다시 쓰려는 기색이 숨지 않았습니다. 몇몇 세가 수장과 관문 관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사교와 유올루, 독세가를 향해 시선을 보내면서도 문장 속의 상부라는 단어에는 침묵했습니다. 장로는 오늘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며 그것은 독의 길을 끊고 기록을 바로 세우고 피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연서우는 그 문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의 길을 끊는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름이 들러붙었습니다. 기록을 바로 세운다는 말 뒤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도장이 따라붙었습니다. 피를 줄인다는 말 뒤에는 이미 흘린 피를 잇자는 결론이 기다리는 법이었습니다. 장로가 각자 의견을 말하라며 시선을 돌렸을 때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짧게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한 뒤 독과 장부, 멸문과 제조사를 함께 논의하려면 먼저 청풍검문의 마지막 제자 연서후와 길 위에서 장부를 지켜온 낙수표국의 증인을 이 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청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이름이 다시 한번 중앙에 올려지는 것을 반기는 얼굴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강진우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까지가 그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후의 말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몫이었습니다. 연서우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진무겸이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중앙 빈 자리로 향하는 동안 양옆에서 수많은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측은함과 경멸, 호기심과 계산이 한데 섞인 눈빛, 청풍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강호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얇은 보자기로 싸놓았던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여러 종류의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세가 장부 사본,
낙수표국 장부와 보고서, 제조사 초안의 조각, 유올로에서 옮겨 적은 줄, 회맹 자객의 편지, 각기 다른 종이와 필체가 하나의 자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눈살을 조금 찌푸렸지만 바로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회맹 장로들 사이에서도 이 공청회가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진우의 시선이 그들 사이를 한 번 스쳤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연서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인 낭독을 위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말은 오직 그의 입으로만 나갈 수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청풍건문 멸문의 기록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종이 묶음을 천천히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관문 물록대에 남겨진 번호와 그 옆에 회수라는 한 단어, 제조사 보고 초안에 불타지 않은 조각, 사천 독세가 장부의 주문 기록, 유올로의 거래 장부, 그리고 어젯밤 회맹의 자객이 지니고 있던 상부의 명령서까지. 대청 안의 공기가 서서히 긴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몇몇 자리는 이미 표정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문과 회맹 쪽 좌석에서는 시선이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기록들을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존재를 짐작하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연서우는 유올로에서 옮겨 온 문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독의 주문과 보증, 그리고 그 줄이 멸문 사건과 최근 독살 사건에서 어떻게 겹쳤는지 간단히 정리된 대목이었습니다. 이어 독세가 장부의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같은 처방이 2번 주문된 날짜, 하나는 전쟁을 막기 위해, 하나는 멸문을 위해 쓰였으나 실제 사용은 한 번뿐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조사 보고 초안의 마지막 문장을 들었습니다. 청풍건문 멸문은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됨. 회의록 정식본에서 사라진 그 문장은 조각난 종이 위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그 문장을 그대로 입으로 옮겼습니다. 대청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몇몇 늙은 무인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반면 관문과 회맹의 특정 자리는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이 문장이 다시 강호의 한가운데서 읽히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무겸이 그 옆에서 낙수표국 장부의 일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피 얼룩이 남은 부분, 봉인된 문서를 회수하려던 시도, 파기된 상자의 기록, 말은 많지 않았지만 장부 위에 남은 얼룩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 같은 손이 같은 방식으로 종이와 피를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회맹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연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소엽, 그대의 말은 10년 전 이 회의장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오? 그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말투였습니다. 대청 안의 모든 시선이 연서우에게 쏠렸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 자리 전체를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멸문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 단지 청풍건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판결에 도장을 찍었던 손들, 침묵했던 입들, 눈을 감았던 자들의 자리까지 함께 흔들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서우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부가 회의장 한가운데 서서 멸문을 거래했을 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사형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회맹 안에 남기로 결심했던 순간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는 그 둘이 남긴 길의 끝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길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독을 2번 쓴 문파로 기록된 것은 종이 위의 장난이었고, 멸문은 누군가의 계획에 맞추기 위한 숫자였을 뿐입니다. 청풍건문은 죄가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호를 판 집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자리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그 말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청풍건문이 독을 보증해 전쟁을 막았던 일, 멸문을 거래하려 했던 문주의 선택까지 모두 인정한 위에 세운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서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 선례를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혈사교와 독세가, 유홀루와 하오류, 관문과 회맹, 세가와 표구까지. 앞으로 누가 독을 쓰고 누가 장부를 고치며 누가 피를 흘릴지 정하려는 자리라고. 그는 탁자 위의 종이 묶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0년 전 선례부터 다시 물어야 합니다. 청풍의 이름을 어떻게 썼는지, 그 판결 위에 누구의 이익이 올라앉아 있었는지. 오늘 재판받을 것은 청풍검문이 아니라 그 판결을 내린 기록과 손들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대청 안 공기를 가르는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회맹 장로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손등 위 핏줄을 굳게 세웠고 누군가는 부채를 접으며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진우의 눈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제자의 이름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강호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청 한가운데에 선 연서우의 마지막 말이 공기를 가르고 지나가자 회맹분소 안은 잠깐의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청풍검문의 이름을 내세워 10년 전 판결을 다시 묻겠다는 선언, 장부와 독, 상부의 명령까지 한꺼번에 중앙 탁자 위에 올려놓겠다는 말에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부채를 접었다 펴며 마음을 가라앉았습니다. 침묵을 처음 깬 것은 회맹 장로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집주인처럼 대청을 둘러본 뒤 중앙의 청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기가 아닌 피로가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10년 전 회의장에서 사부가 받았을 눈빛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은 자리가 된다면 이 재판을 다시 여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기록과 장부를 이 자리에서 흔드는 이유, 청풍의 이름을 다시 올린 까닭, 10년 전 판결을 잘못이라 부른 근거에 대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 속에는 두려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문파의 멸문 판결을 되돌리는 일은 강호 전체의 권위와 질서를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연서우는 손을 들어 탁자 위 종이들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첫 말은 짧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그 점을 확실히 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청풍의 이름을 돌려달라고 때를 쓸어 온 것도 아니며 다만 앞으로 누구의 검이 어떻게 쓰일지, 무엇을 위해 칼을 들고 어디까지를 검노라 부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청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멸문 판결 자체보다 검을 쥔 자들의 길을 묻는 말이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검을 거치며 살아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본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맹 쪽 자리에 앉은 중년 장로 하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멸문 판결을 내린 장로들만큼의 흰 수염은 없었지만 어깨에 걸친 옷자락에는 회맹의 문장이 더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서우의 말 속에서 위험한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그는 그대가 말하는 검노란 무엇인지, 상부의 명에 따른 칼과 회맹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칼, 문파를 보호하기 위한 칼이 모두 검노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에게 검노를 묻는 일은 곧 회맹의 권위를 묻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서우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사부에게 처음 검을 받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청풍산 초입, 바람이 세차게 불던 절벽 끝. 그날 사부는 검을 건네며 길에 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검은 누구의 손에 쥐어지든 길을 가진다는 것. 그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잊으면 칼은 곧 도장이 된다는 것. 연서우는 사부께서 검과 도장을 나누어 말씀하셨다고 운을 뗐습니다. 검은 길을 가리키는 것이고 도장은 판결을 찍는 것이라며 칼끝이 길을 잇고 도장 대신 쓰이는 순간부터 검로는 끊어진다고 하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은 곧 10년 전 회의장에서 휘둘러진 칼과 도장을 함께 겨누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대청 좌우에 앉은 세가 수장들 중 일부는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였고 관문 쪽에 앉은 관리들은 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청풍의 멸문은 검이 도장의 자리를 대신한 날이었습니다. 연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을 보증한 죄와 멸문이라는 판결 사이에 있던 나는 선택들이 종이에서 지워지고 마지막 숫자만 남았습니다. 진짜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숫자로 쓰기 쉬운 이름이 칼 끝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검노라면 앞으로 누구라도 이런 방식으로 지워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청 여러 곳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판결에 동조했던 이들뿐 아니라 그럭저럭 침묵으로 넘어갔던 이들까지도 마음 한켠이 찔렸습니다. 그들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계산에 의해 숫자로 쓰일 수 있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른편 중소 문파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름 있는 대세가도 아니고 회맹에 깊게 줄을 대고 있지도 않은 문파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깊이 새겨진 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파에서 몇 해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관문과 회맹의 질서를 따르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상단의 돈과 유올로의 장부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던 일. 그때도 한 이름이 숫자처럼 쓰였고 그 이름을 지우기 위해 한 사람의 무인이 평생 쌓아 온 검로가 함께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으나 대청 안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자들이 늘었습니다. 연서우는 그들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지 청풍을 다시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을 쥔 많은 이들이 자기 길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고 그 물음이 이 자리에서 이름을 얻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로를 묻고 싶습니다. 연서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앞으로 특정 문파를 지우기 위한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을 검로라 부를 것인지, 독과 장부를 이용해 강호의 지형을 바꾸려는 손이 있을 때 그 손을 막는 칼이 검로인지, 이 자리에서 그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청풍의 이름은 그 기준을 묻기 위한 예로 쓰면 됩니다. 장로들 사이에서 눈빛이 크게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기준 논의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순간 자기들 역시 그 기준에 묶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정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워질 이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맹 장로단의 맨 끝에 앉아있던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래전 청풍 멸문 판결에 도장을 찍었던 손의 한 사람. 그러나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잠 못 이루던 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손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로단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로를 말한 적이 없었소. 그 한마디는 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맹과 관문이 질서와 판결, 선례와 본보기만 말했을 뿐 칼을 쥔 자들의 길에 대해서는 깊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은 장로에게 시선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넘겨야 할 것이라는 듯이 강진우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에는 사부의 제자가 서 있었고 양옆에는 강호의 여러 길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검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 멸문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독과 장부가 오갈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검을 뽑을 것인지는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풍의 멸문은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독과 장부를 마음대로 쓰게 만든 근거가 되었다는 그의 말에는 회맹을 위한 변명과 회맹을 향한 자책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대청의 여러 자리에 앉은 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을 자리의 사람들, 검을 쥐고 서 있을 사람들, 장부를 정리해야 할 사람들 모두가 이 기준에 얽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장로단에서 중간 지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0년 전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되 청풍 검문 멸문 기록에 선례라는 글자는 지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멸문 판결을 내릴 때 오늘 이후 새로 정해질 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독과 장부, 유올로와 혈사교, 관문과 회맹,
세가와 상단의 책임 구분을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를 그 자리에 청풍검문 제자 역시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완전한 복권도 완전한 무시도 아닌 결론. 그러나 10년 동안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리던 판결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장로단의 결정을 듣는 동안 연서우는 자신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풍이라는 이름을 당장 깨끗이 씻어준 것도 아니고 멸문이 없었던 일처럼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누군가의 검이 도장으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한 첫 줄이 기록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대청 중앙에 더 오래 서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검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서우는 탁자 위 종이 묶음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진무겸이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대청을 나서는 동안 여러 시선이 그들의 등을 향해 꽂혔습니다. 그 시선 가운데는 저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묵직한 물음이었습니다. 검로를 묻는 자들의 눈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길이 과연 검로인지 아니면 도장에 눌려 휘어진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앞으로 칼을 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멸문과 독, 장부와 상부의 명령으로 둘러싸인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칼을 쥔 자들의 길이 말로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대청문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연서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10년 전 사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회의장의 공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완전한 재판도 완전한 마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이루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검을 쥐고 있다면 언젠가 자신에게 물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 나는 무엇을 위해 칼을 들었는가? 내가 걷는 길을 검로라 부를 수 있는가? 그 물음이 강호 전체에 던져진 하루였습니다. 연서후의 허리춤에서 검자루가 조용히 무게를 전해왔습니다. 사부가 남긴 검은 여전히 따로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은 한 집안의 비극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로를 묻는 모든 이들의 답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련의 자리. 사부가 검을 내려놓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검로가 어디를 향하는지 또렷이 알 수 있을 터였습니다. 청풍사는 10년 사이 많이도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바뀌지 않은 것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는 이미 쓰러져 새 이끼를 받았고 무너진 정각 자리에는 자풀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드나드는 골짜기의 결, 산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의 모양, 바위에 남은 발자국의 높낮이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연서우는 산기슭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산 아래를 돌아보면 멀찍이 떨어진 곳에 진무겸의 실루엣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산은 청풍검문의 집이자 무덤이었고 마지막으로 올라가야 할 발걸음은 결국 제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을 한 번 길게 내쉰 뒤 서우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서 마른 흙이 부스러졌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나무들 가운데 일부는 불길을 견디고 살아남았고 일부는 새로 자란 얇은 줄기였습니다. 시간은 이 산에서조차 모든 것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우지 못한 것들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그는 일부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맹대청에서 오갔던 강호의 재판이라는 말, 장부와 독과 도장의 무게, 여러 문파와 세가의 시선, 그 모든 것은 잠시 아래에 두고 올라왔습니다. 이 산에서는 오직 검과 발자국만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사부와 사형제들이 남긴 길 위에 다른 소음을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산문을 지나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예전 연무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땅은 움푹 패였고 모래 대신 잡초가 자랐지만 서우는 눈을 감지 않아도 그곳의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던 곳,
검끝을 따라 바람의 움직임을 배우던 곳이었습니다. 연무장 한가운데에는 오래전 불길을 맞고도 남아 선 나무기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넓게 그늘을 들이우던 거목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가지도 잎도 없는 몸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벗겨진 껍질 사이로 불에 그슬린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부는 제자들의 마지막 대련을 늘 이 기둥 앞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을 맞댄 날 역시 그랬습니다. 연서우는 천천히 기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연무장의 넓이를 되짚어보니 사형제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앞장서 검을 휘두르던 둘째 사형, 그 뒤를 따라 헐떡거리며 동작을 따라 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 때때로 문 밖에서 지켜보던 사부의 뒷모습, 바람결에 섞인 나무 냄새와 흙냄새가 그 기억들을 하나로 묶어 올렸습니다. 허리춤에 검자루를 잡는 순간 서우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검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자리에서는 한 번도 뽑아든 적이 없었습니다. 멸문의 밤 이후 청풍산에서 검을 뽑는 일은 마음속에서 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부가 자취를 감춘 뒤 이사는 그에게 더 이상 수련장이 아니라 죄인으로 돌아와야 할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부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는 앞으로의 검로를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손에 힘을 모으고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쇳소리가 산허리를 울렸습니다. 날이 빛을 받으며 드러났습니다. 칼날에 비친 하늘은 예전보다 조금 더 옅은 색이었습니다. 그는 검끝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검을 쥐던 날 사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뺀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검을 쥔 손가락을 다치지 말라는 훈계 정도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사부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베어 넘기기 전에 내 안에 붙은 욕심과 두려움부터 먼저 베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검도 도장도 모두 같은 것이 된다. 그때는 지나가듯 들었던 문장이 이제야 뼈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연서우는 조용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발을 모으고 오른발을 반보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청풍검문의 첫 검로였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곡선, 상대의 중심을 잃기 위해 한 번 돌아들어가는 길. 그는 기둥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검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의 상대는 나무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검을 맞댔던 사부의 그림자였습니다. 멸문 판결이 내려진 날, 사부는 산문으로 나가기 전 제자들과 대련을 허락했습니다. 모두가 떨리는 손으로 검을 쥐고 서 있었고 누구도 제대로 검끝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서우는 끝내 사부의 칼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멸문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 탓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빚을 갚을 차례였습니다. 첫 검이 나갔습니다. 기둥 앞 허공을 향해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칼끝은 빈자리를 베었지만 서우의 눈에는 사부의 검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드럽게 돌아들어 오면서도 한 번도 중심을 놓치지 않던 검. 제자들의 빈틈만큼만 가볍게 치고 빠지던 칼끝. 사부의 검은 늘 가르치는 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검이 이어졌습니다. 허공에서 부딪히는 것은 쇠가 아니라 기억 속 검로였습니다. 사부가 직접 잡아주던 칼자루의 각도, 손목에 힘을 덜어 내던 순간, 호흡이 흐트러질 때마다 등을 가볍게 두드리던 손길, 검이 오갈수록 그 기억들이 하나둘 꺼내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물음도 떠올랐습니다. 사부는 왜 멸문을 거래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검을 맞댔을까? 왜 일부러 약재를 쥐어보내 제자들의 기억을 흐리게 했을까? 왜 제조사 보고 초안의 조각을 청풍산으로 들여보냈을까? 왜 10년 넘게 아무 소식도 남기지 않았을까? 대답은 검로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이 도장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칼을 쥔 자 자신도 무엇을 위해 칼을 들었는지 잊게 됩니다. 상부의 명령이라는 말에 기대어 판결과 처벌이 검끝의 방향을 대신합니다. 사부는 그 혼란 속에 제자들을 그대로 던져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멸문이라는 판결을
자신의 어깨로만 떠안고 제자들의 길은 일부러 흐릿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번째, 다섯 번째 검이 나갈수록 팔과 어깨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서우는 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동작을 조금씩 단순하게 줄였습니다. 화려한 변형이나 응용을 모두 걷어내고 기본 배기와 찌르기만 남을 때까지. 검 끝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는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사부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이 흔들리는 날은 마음이 둘로 나뉜 날이다. 둘 중 하나를 베지 않으면 결국 자기 손부터 벤다. 지금 그의 마음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길이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쫓느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길. 질서를 위해 진실을 덮는 길. 10년 동안 강호는 대부분 후자를 택해왔습니다. 관문과 회맹, 세가와 상단, 유홀로와 혈사교까지 각자는 질서와 균형이라는 말 아래 누군가의 이름을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연서우는 눈을 감고 검을 한 차례 크게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바람을 가르며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 안에 회맹대청에서 마주했던 여러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멸문 판결을 찍었던 장로들, 눈을 감고 부채만 흔들던 세가 수장들, 장부 뒤에 숨은 상단과 유올루, 독세가의 장부를 손에 쥔 자들. 그의 검은 그 얼굴들을 베어 넘기기 위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사이에 엉켜있는 길, 잘못 이어진 선들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길이라면 언젠가 또 다른 이름이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사부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검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멸문 판결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며 같은 방식의 선례가 다시 쓰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회의록에서 지워진 한 줄.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됨이라는 문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마지막 한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청풍검문의 마지막 검로. 10년 전에도 끝까지 펼치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허공답보로 한 걸음 떠오르듯 가볍게 나아가며 내려오는 발과 함께 검을 내리긋는 동작. 상대가 누구든 그 발 아래에는 반드시 자신이 서 있게 되는 검법이었습니다. 상대를 밟고 올라서기 위한 검이 아니라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 그는 나무 기둥을 향해 그 동작을 펼쳤습니다. 발끝이 땅을 딛는 순간 허공에 그려진 곡선이 기둥 앞에서 멈췄습니다. 칼날은 나무 껍질을 스치기 직전에서 멈춰 있었고 검 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목 앞에서 멈춘 것처럼 선은 그 자리에서 깨끗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검은 목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상대가 상부든 회맹이든 세가든 사교든 그 앞에 선 자에게 단 한 번 묻기 위한 검이라는 것을. 그 검은 어디를 향한 길인가? 사부는 마지막 대련에서 일부러 이 검로를 완전히 펼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가 이 동작을 끝까지 익혀버리면 언젠가 누군가의 목 앞에서 멈추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멸문의 밤을 통해 제자가 스스로 그 끝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끊기 위해 칼을 쓰기보다 누군가의 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검로를 택하게 하기 위해 연서우는 천천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칼날에 맺힌 숨결이 옅게 흩어졌습니다. 팔과 어깨에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사부의 뜻을 조금은 이해한 듯했습니다. 멸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로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제물이었습니다. 사부는 자신과 문팔을 올려 강호에 하나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검을 도장으로 쓰기 시작한 이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다른 길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게 할 자리를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강호의 재판, 검로를 묻는 자리. 그곳에서 연서우는 사부가 던진 물음을 대신 이어받았습니다. 앞으로 멸문이라는 판결이 다시 내려질 때 그 판결을 검로라 부를 수 있을지 묻기 위해, 독과 장부가 움직일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칼을 뽑을지 따지기 위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청풍이라는 이름을 무덤 속에만 묻어두지 않는 것. 사부와 사형제, 청풍검문의 검법을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니라 길을 묻는 검로로 세상에 내놓는 것.
누군가 다시 칼을 들려 할 때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묻는 것. 그 검, 어디를 향한 길입니까? 연서우는 검을 집어넣었습니다. 칼자루가 손 안에서 조용히 식었습니다. 산바람이 지나가며 땀과 열을 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무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잡초 사이로 어린 시절의 자신과 사형제들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검을 휘두르다 넘어지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던 모습들, 그들 곁에 서 있는 사부의 뒷모습도 함께였습니다. 사부님, 입 밖으로 나온 호칭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1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어와 나무 기둥에 묻어있던 오래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10년 동안 붙어있던 재와 흙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부가 더는 이 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이제는 검로 위 어디에서든 제자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서우는 산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이 산은 더 이상 집이자 무덤이 아니라 검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대련은 끝났습니다. 사부의 뜻은 검 끝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 검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는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서우의 걸음은 올랐을 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10년 동안 쌓인 짐을 등에 진 채 마지막으로 과거를 마주 보러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이미 한 번 끊어 낸 길 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산허리의 굽이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형제들과 몰래 내려와 물을 떠 마시던 샛길, 사부에게 들키지 않으려 돌아가던 돌길, 허공답보를 처음 배운 바위턱,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발바닥 아래에는 분명히 옛날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밟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 진무겸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서우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자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표정을 살폈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에 걸쳤던 창을 다시 제자리로 옮겼습니다. 마치 이제 다시 길 위로 나설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연서우는 산을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타다 남은 기와와 무너진 담장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묘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이상 묻혀 있을 이름이 없었습니다. 청풍이라는 이름은 산속에서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강호 위에서 길을 묻는 검로가 되었습니다. 산은 비로소 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무겸이 위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사부와의 마지막 대련, 제자의 마음, 멸문의 기억, 검로의 끝 등 여러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서우는 조금 생각하다가 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후회, 미련과 두려움은 연무장에서 검을 휘두르는 동안 조금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한 줄의 길, 검을 쥔 자로서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답이었습니다. 진무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수표국에서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답게 때로는 묻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허리춤의 장검을 한 번 쓸어내리며 앞쪽 평야를 가리키는 듯이 턱을 살짝 올렸습니다. 산을 벗어나 도시 쪽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회맹의 깃발과 여러 세가의 기치로 붐볐던 길이었지만 큰 공청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소문과 장부에 적힌 몇 줄의 기록뿐이었습니다. 도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회맹 분소 지붕, 그 옆으로 관문 건물과 유올로 지붕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상단의 깃발과 표국의 깃발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다르지 않은 풍경 같으면서도
어딘가 조금 달라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회맹공청회가 끝난 뒤 강호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멸문 판결에 선례라는 글자는 지워졌고 독과 장부를 다루는 규범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풍검문의 이름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이름을 본복이나 경고의 말로 함부로 쓰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풍의 멸문은 이제 강호의 죄책과 부끄러움을 거론할 때 함께 언급해야 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연서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부가 몸으로 막아낸 것도 결국 그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 줄을 계속 이어나갈지는 남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진무겸이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서우는 도시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맹분소의 지붕 너머로 더 넓은 강호가 겹쳐 보였습니다. 사천의 골짜기, 독세가의 장부, 유올루와 혈사교가 얽힌 뒷골목, 관문과 세가, 상단과 표국이 줄을 맞추고 선 시장. 그곳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은 장부가 향하는 곳들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는 유올루와 독세가, 하오류와 상단, 표국과 관문을 돌며 10년 동안 종이 위에서만 움직이던 글자들을 실제 길 위에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쥐고 있고 어느 길목에서 칼을 빼드는지 직접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특정 누군가를 찾아가 목을 겨누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여전히 길을 묻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장부와 도장의 줄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접 발로 밟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진무겸은 결국 길 위로 돌아가는군요. 하며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할 길도 이미 정해둔 듯했습니다. 낙수표국의 창은 언제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표행이 끊기는 곳마다 누군가의 피와 장부가 뒤섞였고 그곳에서 무엇이 오가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이들도 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위에 눈을 맡은 자로서 그는 앞으로도 장부와 피를 함께 보게 될 터였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연서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안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달리 이제 그는 혼자만의 검로를 고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부가 남긴 길은 한 사람의 검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줄을 지켜보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진무겸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길은 같을지 몰라도 발자국은 각자 남겨야지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낙수표국의 길도 따로 있다며 길 위에서 흘린 피와 진만큼은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는 길이 겹칠 때마다 술 한 잔이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연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 약속이면 충분했습니다. 검로는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길 위에서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둘은 도시를 향해 나란히 걸었다가 큰 길 앞에서 걸음을 나누었습니다. 진무겸은 상단과 표국들을 따라 이어지는 상로 쪽으로, 연서우는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뻗어 있다가 길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어긋났습니다. 연서우는 강변길에 들어서며 허리춤의 검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검은 복수와 원망, 억울함과 두려움을 함께 짊어진 채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부의 뜻과 청풍의 이름, 강호의 재판과 검로에 대한 물음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드넓은 들판과 강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봄이 멀지 않은 듯 얼음이 조금씩 풀린 강물에서 잔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객잔의 웃음소리와 장터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삶은 멸문과 재판, 장부와 도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로는 그런 소리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연서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청풍산에서
처음 검을 쥐던 날에 보았던 하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하늘 아래 자신의 길이 한 산의 정상쯤에서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검로는 산을 내려와 강을 건너고 도시를 지나 다른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검을 풀어 어깨에서 내려 허리 뒤로 옮겼습니다. 걸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나 언제든 뽑을 수 있는 자리로. 검을 버리는 것도, 검을 내세워 앞장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뽑고, 그 외에는 묵묵히 길을 걷는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사부님, 입 안에서 짧은 호칭이 한 번 더 맴돌았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대답은 바람 속으로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부는 더 이상 청풍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걷는 길 어디에서든 검끝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검은 먼저 자신을 벤다. 연서우는 고개를 숙이고 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을 따라 이어진 흙길이 먼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기록과 장부, 어떤 칼과 도장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청풍검문의 마지막 제자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멸문당한 문파의 유일한 생존자가 아니라 강호의 검로를 묻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칼을 뽑는 순간마다, 장부의 글자를 적는 순간마다, 도장을 찍는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묻기 위해 그 검은 어디를 향한 길입니까? 그 물음을 품은 채 연서우는 검을 거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청풍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과거만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검로를 함께 비추고 있었습니다. 청풍이라는 이름은 끝내 완벽히 깨끗해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멸문이라는 설레는 다시 함부로 쓰기 어려운 글자가 되었고, 강호는 조금은 더 진실을 경계하게 되었지요. 검을 거두고 길을 나선 연서우. 그의 발걸음 위에 이어질 새로운 검로는 이제 누구의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